나는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는 수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지. 첫 번째 몸은 현실 세계의 고달픈 996 직장인이지만 두 번째 몸은 수성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공포의 데스굼의 대행자다. 무한 부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죽기만 하면 수성계의 물건들을 현실 세계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능력으로 한탕 크게 하려 했는데 첫 차원 이동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목욕 중이던 선녀에게 변태로 오해받아 칼에 찔려 죽은 것이다. 발치에 쓰러진 범인을 보며 유한현의 얼굴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다. 다음 순간 허공에 소용돌이가 나타나더니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가 손가락을 까닥이자 레시체는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 나타난 사람은 바로 선녀의 스승이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콧방귀를 꼈다. 일대 범인이 내 방에 소리 없이 들어오다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구나. 한편 나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숙주 복귀 완료. 이번 수익 미정 시스템 설명을 통해 확인해보니 내 다른 몸은 매일 10번 미지의 세계로 이동할 수 있고 죽어서 이동할 때마다 랜덤 특성을 뽑을 수 있었다. 1시간을 생존하며 뽑았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이동을 준비하려는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100배낭 활성화 성공. 생물이 아닌 물건을 넣으면 100배로 복사됩니다. 정말 격경사가 따로 없네. 곧바로 옆에 있던 라면을 집어넣자. 정말 라면이 1개에서 100개가 됐다. 숯불도 당김에 빼야지. 나는 바로 다시 이동을 선택했다. 이번엔 철저한 복수 파랑 특성을 얻었다. 복수 주면은 수련 효율이 10% 상승하고 기현을 만날 확률도 10% 올라간다. 고지어 다른 몸에 버프가 하나 더 생겼다. 이번엔 어느 들판으로 이동했다. 이동할 때마다 장소는 랜덤인 모양이다. 그때 시스템 경보가 울렸다. 금기된 존재에게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 기호는 육체가 소멸했던 그 범인인데 살아있었단 말인가? 반시즌도 안 되어 만리 밖까지 도망치다니 제법 흥미롭군. 상대 도착까지 남은 시간 49분 59초. 이번엔 정말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 49분 동안 먼저 수익을 최대한 뽑아내야 한다. 수성계의 이름 모를 풀들도 약효가 꽤 좋을 테니까 당장 시작하자. 미친 듯이 풀을 뽑기 시작했다. 풀 말고도 돌이랑 진흙까지 싹 다 챙겼다. 어느새 상대 도착까지 7분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그제야 행동을 멈췄다. 제자리에 불을 피우고 배낭에서 라면을 꺼내 끓여 먹으려 했다. 바로 그때 몽환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허허, 아주 의로우시군요. 그러고는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당장 정신을 잃었다. 이번엔 목소리만 듣고도 버티질 못했다. 이번 수익은 잡초 123개, 흙 99개, 자갈 100개, 리지의 연기 730이다. 특성은 유지되지 않았다. 100배 배낭을 열어보니 수만 개의 잡초가 가득 쌓여 있었다. 배낭에서 잡초 한 부리를 꺼내 망설임 없이 한 입 씹어보았다. 순간 시원한 기운이 전신을 감쌌다. 특히 머리가 순식간에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역시 효과가 있네. 오늘 기회는 아직 8번 남았다. 두말할 것 없이 다른 몸을 다시 이동시켰다. 특성 뽑기, 중동 팔아. 이번 특성은 중동의 기형이다. 깨달음 100% 증가. 패시브 기형 반생주가 50%. 내가 소환되는 곳에는 자리든 반생주가가 자라게 된다. 다시 들판에 나타난 나는 옆에 있는 이름 모를 나무에서 열매 하나를 발견했다. 잽싸게 달려가 열매를 땄다. 그때 시스템 알림이 다시 떴다. 리지의 존재에게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상대 도착까지 남은 시간 9초. 이젠 대놓고 오는 거야? 9초면 바로 코앞이잖아. 중동이 특성은 절대 잃고 싶지 않다. 남은 시간 7초. 나는 급한 대로 머리를 굴려 바닥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내 귀를 향해 찔러 넣었다. 막 행동하려는 찰나 숨이 막히는 압박감이 덮쳐왔다. 눈앞에 허공에서 소용돌이가 나타났다. 중동이라니 기이하군. 기호는 같은데 금꼴이 다르다니. 그러고는 또 정신을 잃었다. 이번엔 그 존재가 나를 논파로 데려갔다. 그러더니 오래된 석상을 깨우며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석상은 그의 시선을 따라 바닥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했다. 세상에, 중동이라니. 이런 천부적인 재능은
우리와 맞먹는구나. 이 아이가 묘한 것은 인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내가 시간의 강에 들어가 아예 그 원을 찾아볼 테니 그대는 그 선을 고정하여 소멸하지 않게 지켜라. 청현은 말을 마치고 손을 들어 가리켰다. 순간 내가 누워있던 차가운 바닥이 거대한 강물로 변했다. 바로 시간의 강이었다. 내 놈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내 한번 확인해보지. 그가 기호를 내뱉어 내 몸에 불어넣자 내 몸에 천지개벽할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경악하고 말았다. 시간의 강의 흐름 속에서 나의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의 강에서는 선재라 할지라도 과거의 모습이 있거늘 청현은 생각을 고쳐먹고 나를 데리고 시간의 강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내 몸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가 나타난 후 그 역시 완전히 당황했다. 괴상하구나. 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니. 그가 나를 끌어올려 더 깊은 곳으로 가려 할 때 파도가 솟구치더니 부러진 칼날 하나가 섞여 있었다. 그 칼날이 살짝 드러나자마자 내 몸은 파도와 함께 부서져 사라졌다. 시간의 강 위로 희미한 형상이 나타났다. 두 분, 앞선 시대는 여기서 멈추시지요? 자취방에서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번 수익은 주가 1개, 리치의 연기 30입니다. 이번 특성 중동을 계승했습니다. 특성 효과 덕분에 감각이 훨씬 예민해진 걸 느꼈다. 배낭을 열어 그 안에 있는 100개의 주가를 보니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졌다. 이건 보조 무공이 있어야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텐데. 지금은 무공을 차는 게 급선무다. 나는 곧바로 몸을 다시 부활시켜 수성계로 들어갔다. 이번에 뽑은 특성은 슬쩍하기다. 10m 이내의 물건을 슬쩍할 수 있고 슬쩍하기에 성공하면 수련 효율 10% 증가, 기형 확률 10%가 추가된다. 이번에 회색 석판이 깔린 옛거리에 나타났다. 양옆에는 나무로 된 고루가 있고 장사꾼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번화한 거리로 발을 옮겼다. 노퉁이에서 누군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둘러 길을 떠났다. 나도 개의치 않고 먼저 주막을 찾아 묵은 비급을 알아보기로 했다. 고개를 숙이자 손에 물건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오, 나구건법 비급이라니. 나구건법을 습득하시겠습니까? 고민할 게 있나? 곧장 배우기를 클릭했다. 100배의 배낭 발동. 이제 지루하면서도 보람찬 포인트 투자 시간이다. 덕분에 내 나구건법은 계속 돌파했다. 단숨에 초연 경지까지 올랐다. 현재 초연 등급에서 다음 단계로 가려면 경험치 64,000점이 필요하다. 초월 등급으로 돌파. 그러자 거리의 모든 사람에게서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체질도 개조되었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세밀해졌다. 폭발하는 힘이 수백 배는 더 강해졌다. 목적 없이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다. 구걸하는 소리가 들렸다. 먹을 건 다 줬잖아요. 정말 없어요. 이 안에 세 사람의 숨소리가 느껴진다. 문을 열자 어린아이가 양손을 붙잡혀 있었다. 어떤 눈치 없는 놈이 남의 일을 청돈이야? 약해 빠진 선비 논이 감히 내 일을 방해해? 화가 미치는 게 두렵지 않나 보군. 덩치 큰 장정 하나가 옆에 꽂아둔 대도를 집어들고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안 그래도 새로 익힌 건법을 시험해 볼 곳이 필요했는데 나는 마른 나뭇가지를 들고 청풍처럼 휘둘렀다. 눈앞의 장정은 눈을 크게 떴다. 반응하기도 전에 목에서 통증이 느껴지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졌다. 두목은 붙잡고 있던 소녀를 내팽개치고 장정에게 달려갔다. 내 손에 고목이 다시 움직였다. 졸개들도 그 뒤를 따랐다. 꼬마야, 이제 괜찮아. 그들은 더 이상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소녀는 겁에 질렸지만 씩씩하게 바닥에서 일어났다. 공자님, 감사합니다. 나는 배낭을 열어 라면 몇 봉지를 그 아이 앞에 놓아주었다. 이건 맛있는 거야. 물만 부어서 먹으면 돼. 말을 마친 뒤 빗속으로 걸어갔다. 뒷모습이 점차 흐릿해졌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길가 찻집. 금이지의 존재는 왜 이렇게 안 오지? 한 번도 걸은 적 없던 그가 갑자기 결석하다니 좀 이상하네. 어쨌든 좋은 일이지. 소식 들었어? 4일 뒤에
명문 정파들이 모여 나교를 토벌하러 간대. 나교에는 선천 고수가 버티고 있다는데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무당파의 그분이 선천 경지에 올랐거든. 무협 세계가 이렇게 현실적이라고? 꼭 다른 정보가 내 눈길을 끌었다. 청산파에서 제자를 모집 중이네. 나고건 법만 익혀도 황골 탈퇴했는데 정통 문파의 공법을 배운다면 단숨에 신선이라도 되겠어. 청산파 모집 장소를 확인한 뒤 나는 곧장 달려갔다. 도착해보니 황당하게도 줄을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제자 모집처가 아주 썰렁했다. 그래도 일단 접수를 했다. 문파에서 제자를 받는 거니 어릴수록 유리하겠지. 생각 끝에 나이를 8살이라 적었다. 잠깐, 내가? 8살이요. 맞아요. 삽에서 사냥한 걸 잘 먹어서 덩치가 좀 큽니다. 손 내밀어 봐. 골령은 속일 수 없지. 골령 일세.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데? 골령이 고작 일세라니. 그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곧바로 그 남자를 따라 상기슬게 도착했다. 이곳이 바로 청산파다. 청산파에 정식으로 입문하고 싶다며 뒤에 보이는 천층 계단 보이지? 저걸 다 올라가야 인정해준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가야 해. 끝에서 기다리나. 말을 마친 그는 위로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즉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컨디션을 조절하며 한 걸음 내딛었다. 순식간에 산 중턱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한쪽은 낭떠러지, 다른 한쪽은 절벽이었다. 발 잘못 디디면 참길 낭떠러지다. 살려주세요. 앞에서 희미한 구조 요청이 들렸다. 소리 나는 쪽을 보니 작은 두 손이 계단 끝을 붙잡고 있었다. 그 아이를 구해준 뒤 보니 낮에 본 어린 거지였다. 공자님, 제 이름은 아예예요. 2번이나 구해주신 은혜는 혼날 곡, 얘네는 무슨. 나는 손을 휘저으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공자님,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고독 쿠페. 내가 계단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한 노인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새로 뽑은 제자인가? 장모님, 제가 데려온 아이입니다. 어제 정식이야? 이 나이에 입문을 시키다니. 하지만 나이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8살입니다. 봉주라는 사람이 참. 됐다. 그냥 장력부로 넣어라.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구석에 가서 자벽복이나 받아라. 살펴보니 장력부도 내공신법을 받을 수 있었다. 기꺼이 받아들였다. 장력부 물품은 장공 한 자루와 건법 한 권, 청산 신법 한 권이었다. 인솔자를 따라 배정된 초가집 앞에 왔다. 인솔자와 작별한 뒤 곡장, 청산 신법과 건법 비급을 100배 배낭에 던져 넣었다. 청산 신법을 습득하시겠습니까? 습득하고 나니 이 세 개의 경지 구분을 즉시 깨달았다. 청산 신법은 6경지로 나뉜다. 연피, 연골, 연복, 내식, 후천, 상천. 배낭에 남은 99권의 청산 신법을 보며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분해 시작. 청산 신법분의 성공. 현재 수령 효율에 따라 내공 경험치 획득. 시스템으로 포인트를 올리자. 내 경치가 쑥쑥 올랐다. 단숨에 내 식경을 돌파했다. 몸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온몸을 씻어냈다. 이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수련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나는 경험치를 보니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겠다. 시스템으로 올린 경지는 다질 필요가 없다. 모든 내식이 아주 탄탄했다. 내공 점수 16,000점 소모. 현재 경지를 후천으로 승급.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탈바꿈하여 정식으로 고수의 반열에 올랐다. 마을에서 들었던 정마대전이 떠올랐다. 그중 정점의 고수들도 선천 경지였고 후천은 이미 중추적인 전력이었다. 그런데 난 겨우 1시간 만에 판타지 세계에 처음 왔을 때 목욕하던 여자의 칼에 찔려 죽었는데 이제 어검비행까지 할 수 있다니. 상태창 열기, 개인정보 확인, 이름 소금이, 경지 후천, 특성 중노, 슬쩍하기 블루. 막내 사제 안에 있나? 오늘부터 내가 천층대 청소를 맡아라. 경지가 아주 낮군. 오장육부가 혼탁해.
무공을 배우지 않은 게 분명해. 그는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몸을 돌려 떠났다. 천칭대 청소는 딱 내 스타일이야. 청소하며 쾌감을 얻고 방법을 다시 정리하는 건 늘 옳다. 사흘 뒤 난 청산파를 떠났다. 이곳은 아야 말고는 미련을 가질 만한 게 없었다. 다시 며칠 후, 난 청석성에 도착했다. 이 세계에 온 이후로 본 것 중에 가장 큰 성이었다. 버다한 모습에 눈이 번쩍 뜨였다. 성이 이렇게 크니 근처에 분명 문파가 많을 거야. 가서 선천 경지를 돌파할 수 있을지 보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입문 동기들과 각자 임무를 배정받았다. 셋째 날, 천층대 위로 무리가 줄지어 나타났다. 그들의 호기로운 외침을 들어보니 정마대전에 참전하러 가는 길 같았다. 지난 사흘간 너는 꽤 성실했구나. 떠나기 전 장문인이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어린 나이에 수련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묵묵히 천층대를 깨끗이 청소하다니 합격점인 장력 프로구나. 무리 중 아는 얼굴이 나를 쳐다봤다. 그는 허리에 검을 툭툭 치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아야는 재능이 좋아서 세상을 경험하러 함께 가는 모양이다. 모두가 떠난 뒤 나는 계속 낙엽을 쓸었다. 정말 대적이든 뭐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문파 사람들이 거의 다 외출했으니 난 장경각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하하. 제대로 실력을 키워볼까? 장경각에는 외공이 꽤 많았지만 내공은 딱 두 권뿐이었다. 하나는 청산신법, 하나는 칠성령법이었다. 칠성령법은 초록색 등급 무공이다. 이걸 손에 넣자마자 그날 바로 복제해서 수련했다. 수련을 마치자 귀족의 청산신법은 바로 덮어 씌워졌다. 그 이후로 경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몸안의 내기가 순식간에 2배가 됐다. 오, 역시 초록색 무공이라 강하군. 그 다음 남은 99권의 칠성령법을 전부 분해했다. 분해 완료. 경험치 36,000점을 획득했다. 가자, 선천의 경지로. 내공 경험치 36,000점 소모. 경지가 선천으로 상승했습니다. 선천에 들어서 내기가 신통으로 변했다. 내 몸에서 퀴류가 뿜어져 나오더니 초가집이 순식간에 터져버렸다. 산산조각이 났다. 내공 경험치는 거의 다 썼지만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이번 빙의는 죽지도 않고 단숨에 선천 고수가 되었으니까 예공은 아주 많았지만 전부 흰색 품질이었다. 나구건법을 올리는 게 제일 이득이겠어. 나구건법을 초인해서 거미로 승급시켰다. 찰나의 거대한 깨달음이 되리에 박혔고 밖에는 난데없이 폭우가 쏟아졌다. 이때 다른 선천 고수가 있었다면 놀라서 말도 못했을 것이다. 거미가 비로 변하다니 그건 신화의 반열에 들었다는 징표다. 비가 그친 뒤에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사흘이 지났다. 천층대에 피비린내가 풍겨왔다. 서로를 부축하며 나타난 일행. 맨 앞에 선 장문인이 보였다. 그는 상처가 매우 깊었고 다른 이들도 침울함에 빠져 있었다. 무리 중 아야가 나를 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겨우 미소를 지었다. 난 정마대전의 결과를 전해 들었다. 정도가 패배했다. 무당의 성배가 선천에 올랐음에도 마문의 대능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전쟁으로 정도의 기세가 꺾였고 청산파는 겨우 30명만 돌아왔다. 문파 안에는 흰 천이 걸렸다. 장문이는 돌아온 지 3시간도 안 되어 뒷일을 부탁하고는 숨을 거두었다. 죽기 전 그는 아야를 친전제자로 삼았다. 정문인의 자리는 다른 내십경 제자에게 물려주었다. 이제 청산파에는 겨우 3명의 내십경 고수만이 남았다. 초가지 마. 난 흔들리자에 앉아 생각했다. 청산파가 망하든 말든 큰 문제는 아니다. 외공은 이미 다 배웠으니 깨달음을 다 소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다른 문파로 가서 다시 이득을 보자. 그때면 나구건법도 거미를 돌파하겠지. 이내 한 불청객이 들이닥쳤다. 아야, 이 늦은 시간은 웬일이니? 그는 뒤를 한번 살피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서야 폼에서 칠성령법 비급을 꺼냈다. 나도 잘 알고 있다. 이건 친전제자만 익힐 수 있는 무공이며 절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키면 반드시 무공이 패해지고 문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나는 상대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이 무공은 이미 터득했으니 아야, 이 기금은 다시 가져가거라. 도로 넣어둬. 내 마음만은 고맙게 받을게.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렴. 내 말을 들은 아는 쓸쓸히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근처에서 가장 큰 주막을 찾았다. 옆자리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세상이 참 흉흉하구만. 요즘 자식 있는 집들을 큰 문파에 보내지 않은 게 좋겠어. 여기서 멀지 않은 선묘 문파인 청산파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하룻밤 사이에 멸문당했다더군. 청산파를 멸망시킨 건 용호문이야. 거기까지 말하던 그 사람이 말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에 한 일이 하나 더 있어. 청산파의 그 내시경 고수들이 고작 평범한 한 명을 탈출시키려고 스스로 죽음을 틱겠다지 뭐야? 평범한 사람이라고? 설마 알을 말하는 건가? 순식간에 멸망시키다니 역시 실력이 전부인 세상이군. 그날 밤 나는 몰래 길을 나섰다. 내가 있는 이곳은 청원성이고 주변에는 3개의 문파가 있다. 지도의 표시를 확인한 뒤 가장 가까운 남무문으로 향했다. 남무문은 선묘 문파라. 문파 내 최고 고수도 후천경에 불과했다. 이 정도 실력으론 나를 막을 수 없지. 보초를 기절시킨 뒤 곧장 장경각으로 잠입했다. 가방을 열고 모든 묵은 비급을 쓸어 담았다. 날이 밝아서야 자리를 떴다. 다음 날 강호 속보에 남무문 소식이 떴다. 단 하룻밤 사이에 장경각이 털려버렸다는 내용이었다. 현 장문이는 소식을 듣고 3번이나 기절하며 통곡했다더군. 어느 주막 안에서 나는 기분 좋게 전리품을 챙겼다. 이번 수확이 꽤 크군. 외공 경험치 42만, 내공 경험치 6만. 하지만 거미를 검도로 올리려면 아직 128만 경험치가 더 필요하다. 아무래도 오늘 밤 나는 두 문파도 털어야겠어. 영호문이 일하는 중이다. 잡것들은 당장 꺼져라. 나는 탁자 위에 건을 들고 내려갔다. 우두머리 장안이 초상화를 펼쳤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 누가 나서겠느냐? 찾을 거 없어. 나니까. 마을 곳곳에서 사람을 찾으며 소란이더니 감히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는 거냐? 보아하니 아직도 그 사람을 찾는 모양이군. 장안이 고개를 들어 나와 시선을 맞췄다. 다음 순간 그의 눈동자가 떨렸다. 내 허리춤에 폐검을 본 것이다. 이문영은 청산파 놈이구나. 당장 저놈을 막아라. 장한의 눈빛이 싸늘해지더니 오만의 대궁을 폭발시켰다. 후천경, 진정한 강호의 고수다운 기세였다. 이건풍은 2명의 선청 고수를 빼면 나눌 자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한 줄기 백광이었다. 아, 이들은 반응할 겨를조차 없었다. 몸을 돌렸을 땐 고통스럽게 목을 움켜쥘 뿐이었다. 아, 망했다. 끝장이야. 후천 고수의 전력 일격이었는데 청산파 소합이 큰 부상을 입겠구나. 정소희, 어딜 가나? 객잔 버릴 거야? 정소희의 몸이 멈칫했다. 뒤를 돌아 나를 보더니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나는 그의 앞에 동전 2잎을 던졌다. 바닥을 더럽혀 미안하군. 번거롭겠지만 직접 좀 치워주게. 그 대단한 후천 고수가 이렇게 그냥 쓰러지다니 고작 용호문일 뿐인데 그렇게 겁낼 거 없어. 바로 그때 거대한 등연과 함께 광군 차림의 무리가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귀하, 이곳은 청원성이요. 어떤 원한이 있든 간에 성주부의 명면을 봐서 일단 멈춰주시오. 대장은 아직 정주를 보지 못했지만 방금 느껴진 후천의 기운은 진짜였다. 이 정도 실력자라면 일단 공손히 대하는 게 옳았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 고수분은 어디 계신가? 주막 주인은 침을 삼키며 멀리 진흙탕처럼 널브러진 용호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분이 바로 그 고수라고? 그럴 리가. 이런 고수는 평생 한 번 뵙기도 힘들어. 보통 사람들에겐 평생을 자랑거리인데 지금은 저렇게 바닥에 누워 숨만 간신히 붙어 있다니. 백잔을 나선 뒤 나는 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영혼을 담아 길을 운영하자 즉시 화살 같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빗방울이 닿는 모든 것이 감각으로 전해졌다. 곧 한 방향을 포착했다. 빛 속에서 한 사람이 장력을 맞고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찾았다. 아는 용호문 우리의 도끼 서린 눈빛을 보며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나 하나 잡으려고 후천 고수를 둘이나 보내다니 정말 과분한 대접이군. 그는 품에서 깨진 구리 거울을 꺼냈다.
장력을 맞고도 죽지 않은 건 순전히 이 거울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거울도 부서졌으니 더 이상 목숨을 보전할 길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널 정말 잘 도망치더군. 내게 10년의 시간만 더 있었다면 정말 놓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목숨은 여기까지다. 공격이 닿으려는 찰나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부드럽게 내리던 비가 갑자기 건기처럼 날카로워졌다. 대체 무슨 일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덩치 큰 사내의 온몸이 빗물에 베어 피투성이가 됐다. 과연 후천경답게 그는 즉시 내공을 폭발시켜 반투명한 방어막을 쳤다. 간신히 쏟아지는 건기를 막아냈지만 비가 이상해. 백악해. 하지만 경고는 너무 늦었다. 동료들의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본 그는 분노했다. 비겁한 놈, 당장 나와라. 숨어서 장난질이나 하다니 그를 맞이한 건 더욱 거세진 빗줄기였다. 빗속의 예리한 기운이 몇 배는 더 강해졌다. 그의 호신감기는 거품처럼 그 자리에서 부서졌다. 순식간에 그의 몸은 만신창리가 되었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빗속에 털썩 쓰러졌다. 겨우 호천경 따위가 상황이 너무 순식간에 변하자 아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천하무적 같던 그 후천경 고수 둘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동시에 쏟아지던 비도 씻은 듯이 멎었다. 아는 두려움에 떨며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상처를 움켜쥔 채 서둘러 떠나려 했다. 움직이려는 찰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딜 가려는 거니? 아가 뒤를 돌아 나를 보았다. 돕고 소여.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청산파일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것이 아에겐 큰 상처였나 보다. 나는 기운 한 줄기를 그의 몸에 넣어 손상된 경맥을 회복시켜 주었다. 일단 푹 자고 일어나렴. 다음 날 그가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의 마음속엔 아쉬움이 남았다. 나는 아이를 구한 뒤 남은 두 문파도 마저 털었다. 무공 경험치를 꽉 채워 거미를 검도의 경지로 돌파시켰다. 검도가 오르자 실력이 폭등한 것은 물론 5성도 10%나 추가로 얻었다. 아쉽게도 내군 경험치는 아직 부족했다. 이틀 후 나는 소림사 산자락에 도착했다. 소림이라는 이름은 무협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특히 72절기라면 작은 문파들보다 훨씬 큰 수확이 있을 것이다. 소림은 당호 제1의 문파로 내부에 후천 고수가 수없이 많다. 아직 선천경 고수 소식은 없지만 전해지는 바로는 선천을 초월한 달나의 전승이 있다고 한다. 산에 오르자마자 뒤에서 한 승려가 합장을 하며 따라왔다. 나 역시 한 걸음씩 산을 올랐다. 25걸음쯤 걸었을까? 거대한 대전 앞에 다다랐다. 소승은 천축에서 왔습니다. 벌벌 논하러 왔습니다. 세상에, 저 해머리는 소림사 사람이 아니군. 도전하러 온 거야. 굳게 닫혔던 소림사의 문이 열립니다. 두 행승이 좌우로 빠르게 나옵니다. 소림은 법을 논하지 않으니 이만 돌아가십시오. 대머리는 행승들을 무시하고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두 분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무례를 범하겠습니다. 대머리는 자세를 잡은 둘을 봅니다. 이것이 최고의 논법이니 가르침을 주시오. 곱장 주먹 한 방에 두 행승을 날려버립니다. 감히 소림에 무단 침입하려 하다니 범인까지 한 명 더 있군. 소림에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냐? 전 저 대머리와 한패가 아니에요. 염주를 든 스님은 못 들은 척합니다. 그는 다친 문지기 행승들을 봅니다. 내 제자들을 다치게 하다니. 오늘 본대를 보여주지 않으면 소림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겠구나. 강력한 기세가 뿜어져 나옵니다. 대머리와 나를 향해 덮쳐오네요. 대머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단숨에 앞으로 달려듭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맞붙습니다. 꼭 염주 스님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대결 중에 내 무공을 터득하다니. 이놈, 정말 요괴 같은 녀석이구나. 그가 놀라고 있을 때 이곳의 소란이 다른 이들을 깨웁니다. 료, 회공현, 천축에서 온 이놈, 정말 수상하군. 이 녀석의 우성이 어마어마해. 내 초식을 한 번 본 것만으로 내 무공을 익히다니. 대머리가 그의 앞으로 순식간에 다가갑니다. 염주 스님이 서둘러 손을 뻗습니다. 둘은 다시 맞붙습니다.
충돌하며 굉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나 한 권을 받아라. 염주 스님은 마치 진물이 강림한 듯합니다. 주먹마다 대지가 진동합니다. 진심을 다하고 있군. 전력을 다하니 대머리의 우성이 놀랍긴 해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점점 밀려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대로 뒤로 날아가 버립니다. 염주가 후천 경지를 상대하며 전력을 다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대머리는 힘이 다해 한참을 버둥대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역시 소림입니다. 소승이 감탄했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찾아뵈겠습니다. 사흘 뒤에 또 오겠다고? 새스님이 눈치를 챕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장 대머리를 붙잡아 끌고 갑니다. 이 우물을 방장 스님께 압송해라. 대머리는 철이 됐고 이제 내 차례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겨서 저놈과 함께 소림을 도발했느냐. 하지만 기운이 전혀 없으니 가보세요. 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염주 스님이 모시하자 견문지로 소림사 내부 구조를 살핍니다. 밤에 묵은 비급을 훔치려면 미리 켜둬야 하니까요. 여우가 갑자기 눈빛을 바꿉니다. 아니야. 염주, 내가 잘못 본 모양이다. 이 녀석은 범인이 아니야. 갑자기 공격해오는 여우를 보고 모심결에 손을 휘둘렀더니 여우가 그 자리에서 날아갑니다. 끊어진 연처럼 말이죠. 순식간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저 사람이 너무 약한 건가? 레오, 언제 그런 신공을 배운 거냐?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다니 이 멍청이들아. 무슨 신공 타령이야. 여우는 맞아서 날아간 거야. 누가 공격한 거지? 염주스님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여우를 날려버린 범인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여기엔 소림사 스님들과 예력이 전혀 없는 나뿐입니다. 방금 여우가 저 녀석을 시험하려 했었지. 염주스님의 눈빛이 변하더니 기세로 순식간에 내리누릅니다. 이 모시모시한 기운을 느끼며 난 태연하게 서 있습니다. 그저 눈을 한번 치켜두자 염주스님의 후천 기운이 소리 소문 없이 흩어집니다. 선천 경지에 들지 못하면 결국 개미에 불과하지. 염주스님의 동공이 떨립니다. 자신의 기운이 심연에 빠진 듯하고 날카로운 기운마저 느껴지죠. 그 기운이 자신을 타고 전해집니다. 그 느낌에 움찔하며 세 걸음 물러납니다. 서둘러 자신의 기운을 차단하죠. 염주스님이 과감히 공격합니다. 시작부터 필살기인 나 한 권입니다. 이 관법의 위력은 실로 엄청나서 후천 절정의 고수라도 그 자리에서 겁에 질릴 정도죠. 달려드는 염주스님을 보며 난 여유로운 표정으로 가볍게 주먹을 내지릅니다. 힘을 99%나 뺀 주먹이었죠. 내가 내지른 초식을 보고 염주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이건 대자 대비 업권이잖아. 또 상대의 무공을 훔쳐 배우는 괴물이라니.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주먹에 힘을 더 강하게 씻습니다. 하지만 내 가벼운 주먹이 폭발하자 거대한 기류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 기류를 느끼자마자 염주스님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안 돼, 이건 초월적인 권위야. 그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뒤에 있던 건물이 화를 입었습니다. 우르릉 하는 근음과 함께 2층 높이의 고건축물이 폭발합니다. 뒤쪽 건물들까지 전부 박살났죠. 염주스님이 폐허 속에서 기어 나옵니다.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군요. 고수의 풍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초양경지. 말도 안 돼. 기운조차 없는 녀석이 건법을 초연의 경지에 올리다니. 선천 고수도 못 가는 그 경지를 더 무서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염주스님은 생각하기조차 싫었죠. 저 범인이 설마 구경만으로 무공을 초연의 경지로 끌어올린 건가? 난 의아해하며 턱을 어루만집니다. 이 집들은 다 종이로 만든 건가? 힘을 99%나 빼는데 주먹 한 방에 뚫려버리다니. 난 무공 비급을 보러 온 거지 도장장을 내러 온 게 아닌데? 난 아무 잘못 없어요. 건물이 오래돼서 무너진 거죠. 그래도 난 착하니까 어려운 사람은 못 도와주지. 이 동전 2개는 기부금이에요.
주먹 소리가 너무 컸던 탓에 소림의 은둔 고수가 나타납니다. 폐허에서 한 인형이 하늘로 치솟고 온몸에서 금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군요. 누구냐? 누가 소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염주가 법장 대사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법장의 기운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선천 아래는 모두 개미일 뿐. 내 눈앞에서 도망칠 수 없다. 대일렬의 법, 금빛이 그를 따라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렇게 하면 널 찾을 수 있지. 정혈세 방울쯤은 아깝지 않다. 그 사이 난 유유히 산을 내려갑니다. 소리는 왜 선천 고수가 있는지 몰라도 선천은 나에겐 수학이나 다름없죠. 이제 밤이 되기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구름이 갑자기 걷히더니 하늘에 두 번째 태양이 뜬 듯하고 불가의 진원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위기감이 엄습했다. 구름 위에서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불가의 진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했다. 하늘에서 다가오는 금빛을 보며 움직였다. 고작 천지이변일 뿐이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순식간에 하늘에 이변이 나타났다. 법장 대사는 검에 비가 내리는 순간 눈동자가 심하게 떨렸다. 검기의 화신이라니. 말도 안 돼. 상천의 경지인. 법장 대사는 대일렬 해경을 통해 천지이변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건 심혈세 방울에 마친 대가였다. 하지만 이 검기의 비는 진정한 천지이변이었다. 법장 대사는 지금 의심스러웠다. 자신이 꿈을 꾸는 건 아닌지. 불가의 금빛과 검의 비가 충돌했다. 두 힘이 부딪히는 찰나 끝없는 검의 비가 진원을 꿰뚫었다. 그리고 그 금빛 불교 문양은 내 몸에 연한 표식만 남긴 채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결국 나한테 문씨를 새겨준 건가? 소림사 방향을 바라보았다. 검의 비를 통해 감지할 수 있었다. 법장 대사와 무리가 천하 밑에 쏘는 것을. 검의 비는 건물에는 해를 입히지 않고 그저 소슬하게 내리고 있었다. 법장 대사님, 비 모양이 좀 기괴하긴 해도 결국은 비일 뿐입니다. 그리 당황하실 것까지야. 선천의 고수인 법장 대사가 비를 보는 순간 겁에 질린 표정을 짓다니 법장은 침묵했다. 그저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옆에 있던 염주에게 던졌다. 염주야, 이건 우리 절의 보물이다. 이것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 우리 문파는 보존될 것이다. 이걸 들고 하산하거라. 법장 대사가 내공을 끌어올려 검의 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것이 대일렬의 경이로다. 절 밖에서 한 인형이 걸어왔다. 검의 비 아래에서는 만물이 숨을 곳이 없었다. 나 역시 자연스레 보게 되었다. 염주 스님에게 넘겨진 대일렬의 경을 눈치, 경전에서 익숙한 기운을 느낀 순간 다음 찰나 내리던 검의 비가 마치 살아난 듯 단번에 휘감아 가져왔다. 공법을 획득했다. 대일렬의 경 100배의 금색 공법. 역시 소림사구나. 입구에서 금색 공법을 줍다니 법장 대사는 내 움직임을 감지하고 즉시 전음을 보냈다. 선배님, 소승의 원인을 파악하려 함부로 표식을 남겼습니다. 소승의 잘못입니다. 법장 대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검의 비가 큰 공포를 주었다며 내가 근거리에 나타난 지금은 심양 같은 기운이 뭔지 깨달은 것이다. 이 정도 경지에 오른 자는 전설 속의 경지 하나뿐이다. 육지신성, 제세불타라고도 불리는 달마 조사조차 닿지 못한 경지다. 선배님, 소승이 사죄하겠습니다. 법장 대사는 나를 장경각으로 안내했다. 마지막 공법책을 가방에 집어넣는 순간 시스템 알람이 울렸다. 경고, 위지의 존재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상대 도착까지 남은 시간 59초. 속세의 미미한 날개가 어찌 최외로 밀려난단 말이냐. 기묘하구나. 그렇다면 이면이 닿았을 터. 나무아미 탑을 무슨 뜻이지? 이번 미지의 존재는 지난번과 다른가? 한 분 남은 카운트다운을 보며 천장을 뚫고 솟구쳤다. 순식간에 강호의 모든 인류 고수들이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이름 모를 공포였다. 일화의 세계, 이러기려래, 진정한 미지의 존재, 세상을 초월하,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자가 왔다. 부처가 강림했다. 법정 대사는 선천고수로서 조금 더 버텨보았지만 결국 정신이 무너져 내렸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지만 번개는 보이지 않았다. 검에 비가 쏟아지고 불법이 채 강림하기도 전에 강호의 선천고수 중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어디 한번 확인해보자. 나의 지금 실력이 미지의 존재들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검이여, 오라. 찰나의 순간 만리 안에 모든 검이 떨리기 시작했다. 만공귀종. 하늘의 이상을 못 보는 일반인들은 지금 전부 경악했다. 자신들의 검이 제멋대로 하늘로 솟구쳤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도 자신의 검이 솟구치는 걸 보았다. 하늘을 뒤덮은 검의 바다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는 그 검들을 바라보며 익숙한 기운을 느꼈다. 뭐였나? 전력을 다하는 건 처음이군. 하늘의 존재를 확인한 뒤 불타법석. 내 일검을 받아라. 거대한 불타의 형상이 아무리 위협적이라 해도 이 석세에서 이미 비범한 경지로다. 하늘의 불타 허영이 입을 열었다. 내 정신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다른 선천 고수들처럼 그대로 무너졌다. 이토록 나약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검도의 극기에 닿은 자가 아니었나? 호스트 복귀 완료. 이번 수화 대일렬의 금성천, 청산검법 성천, 나구검법 성천. 이번 특성 슬쩍하기 보존됨. 자취방 안에서 시스템 알림을 들으며 멍해졌다. 장난해. 성천이 이렇게 약하다고. 제기랄. 검의 바다가 닿기도 전에 그 불타의 형상 때문에 그냥 터져버리다니. 상태창 열기. 이번 수학을 확인했다. 가방 안에는 온갖 공법이 가득했다. 특히 그 대일렬의 경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빛나는 주가도 있었다. 체내의 선천 대공을 느끼며 기분 좋게 모든 공법을 분해했다. 외공 경험치 75,477점, 내공 경험치 65,000점. 나구검법의 다음 경지 돌파 경험치가 이제 충분해졌다. 경지 승급 완료. 방박끝. 분명 맑은 바지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다. 가슴이 철렁했다. 방문을 박차고 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다. 봉황산 위에서 거대한 놀광이 산 정상을 때렸다. 나는 들관 속에 몸을 맡겼다. 멀리서 사람들이 이 기경을 보며 다들 넋이 나갔다. 하하하, 성공이다. 곧바로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오늘 남은 이동 기회는 6번 시스템 현안 세계로 진입. 이번 특성은 무명소졸. 상태창을 닫고 울창한 숲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뻐할 틈도 없이 미지의 존재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상대 도착까지 남은 시간 0.9초. 역시 또 온 건가? 갑자기 하늘에 이변이 나타났다. 공간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름이 돋았다. 좋아. 내가 만만해 보이나 보지. 검을 뽑아 하늘로 솟구쳤다. 단 한 번의 공격. 극기의 경지. 부서진 공간 너머에서 청현이 돈살을 찌푸렸다. 순식간에 그는 공간 반대편으로 넘어왔다. 검 한 자루가 그를 정면으로 겨눴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히 팩에 검을 겨누다니. 그의 눈에는 이건 애들 장난보다 못했다. 내 검이 미지의 존재에게 육박했다. 그리고 조금씩 홈으로 돌아갔다. 다음 순간 그가 손을 뻗어 나를 낚아챘다. 나는 두 눈을 크게 떴다. 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이윽고 몸 전체가 먼지처럼 변하더니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다. 청현이 반응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내 기운에 엽섭당해 죽은 건가?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걸 보고 청현은 멍해졌다. 손을 쓸 새도 없이 늦어버렸다. 숙주 복귀 완료. 이번 수익 미정. 대륙 연기 17구. 격차가 이렇게나 크다니. 현안 세계에 발을 들이자마자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찍혔다. 젠장, 랩 걸려 죽었네. 뭐, 큰 문제는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매군 경험치를 얻으니까 무협 세계에서 몇 년만 버티면 돼. 그때 다시 돌아가서 갚아주지. 30년은 하동, 30년은 하서라 했다. 중년의 가난을 무시하지 마라.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전송을 시작했다. 또 현안 세계군. 기운이 새어나갔다. 미지의 존재가 지켜보고 있다. 이 기운, 너 속세를 벗어났구나. 나의 대천세계로 들어왔어. 인간계의 흔적을 지우다니 흥미롭군. 미지의 존재에게 타겟이 되었다. 도착까지 남은 시간 29초. 대천, 이게 이 세계의 이름인가? 머리 위로 금빛이 구름을 뚫고 쏟아졌다. 찰나의 순간, 무시무시한 불가의 자비심이 짓눌러왔다.
지난번엔 너무 빨리 죽어서 그런가? 이번에 부처의 허상의 힘을 좀 뺐다. 영국 위에 무표정한 이가 모습을 드러냈대. 나는 바로 코앞에서 필살기를 날렸다. 영국 위 단정하고 담담한 자가 내리 깔았던 눈을 번쩍 떴다. 이게 대체 뭐야? 연고체 금빛마저 살짝 새어나왔고 눈 깜빡할 새도 안 되어 온 세상을 정화해버렸다. 물론 나까지 통째로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숙주 복귀 완료. 이번 수입 미정. 대륙 연기 27구. 이번 특성은 보존되지 않음. 하지만 이번엔 웃음이 났다. 그의 응고비 지고한 인물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으니까 잠시 정비하고 다시 차원 이동을 했다. 이번엔 동피철골 특성을 얻었다. 숙주의 단련 효율을 2배로 높여준다. 공기 중에 연기가 없다. 주변 나무들도 크지 않고 오래된 기온보다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무들 뿐. 여긴 현안 세계가 아닌 듯하다. 내공 경험치를 확인해 보니 초당 60점씩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이 정도 효율이라면 1년만 버텨도 내 실력은 천지개벽 수준이 되겠지. 산기슭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곧장 저 작은 마을로 향했다. 마을 근처 산 중턱에 버려진 폐사찰이 하나 있었다. 난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어느덧 다음 날 시간이 흐르고 내공 경험치가 경지를 올리기에 충분해졌다. 경지 상승, 무시무시한 기세가 솟구쳐 올랐다. 축기기에 도달했다. 시스템 창을 열었다. 축기기 다음 경지는 예상대로 결단기였다. 내공 경험치 256만이 필요하다. 지금 경험치로도 돌파는 가능하지만 서둘러 축기하지는 않았다. 미묘한 느낌을 하루는 만끽해야지. 다음 날 배사찰로 돌아와 계속했다. 이제 3일이 지났으니 돌파할 때가 됐다. 사찰 문을 박차고 산맥 깊은 곳으로 향했다. 오빠, 엄마가 전해달래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일 강도들이 상납금을 받으러 온대요. 오빠는 땅이 없어서 못 내면 별이 된다고 하셨어요. 마을의 세세가 달려와 말했다. 오빠, 산동굴은 안전해요. 강도들이 절대 못 찾게 해줄게요. 웃기네. 나 이제 축기기인데 강도 따위한테 쫓겨 동굴에 숨으라고? 나는 아예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잔챙이 강도들이 뭐가 무섭니? 세세가 사는 마을은 야묘촌이다. 야묘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한 무리가 기세등등하게 몰려오고 있었다. 둘째 형님, 그 반시체 같은 노인이 정말 우릴 고수로 만들어줄까요? 고수 정도가 아니지. 인류는 일도 아니다. 지금 이 시각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귀가해 미리 준비한 식량 보다리를 들고 마을 입구로 모였다. 마을 입구, 야묘촌 촌장은 도적들이 말을 타고 오자 즉시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했다.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정성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돈주머니를 받은 뒤 둘째는 촌장을 비웃으며 바라봤다. 늙은 뼈 조각뿐이군. 피도 얼마 안 나오겠어. 그냥 여기서 묻어버려. 힘내지 말고.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더니 둘째가 손짓했다. 전부 묶어버려라. 주민들은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절망적인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순식간에 양요촌 사람들이 포박됐고 도적들이 이들을 데리고 돌아가려 할 때 한 중년 여인이 달려 나와 머리를 조아렸다. 나리, 저 집에 애가 하나 더 있어요. 폐사찰에 가서 안 돌아온 모양이에요. 이 말에 셋의 어머니의 안색이 변했다. 나리, 사찰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산중턱에 있습니다.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자 셋의 어머니는 잘해줬던 게 다 헛수고였다며 헛웃음을 쳤다. 갔다 와서 유죄를 대주마. 폐사찰이라 했지. 가자. 형제들아. 한편 폐사찰에서는 내가 아이 셋을 뒤에 보호하고 있었다. 작은 마을은 내 담지 범위 아니었고 당연히 내 운을 피할 수 없었다. 사찰로 달려오는 도적들을 보며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군. 나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둘째 형님 보십시오. 역시 빠져나간 쥐새끼가 있었네요. 세세를 본 순간 옆집 소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빨리 도망쳐. 세세야. 외치자마자 그녀는 발길질에 채였다. 멀리서 나는 미동도 없었다. 도망치기는커녕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도적 우두머리인 둘째가 비웃었다. 새님 같은 놈이군. 뼈만 응상한 게 감히 우릴 쳐다봐. 공부하다 미쳤나 보군. 뒤에 있던 도적들도 그 소리에 낄낄대며 웃었다. 갑자기 눈밭 사이로 문명의 바람이 불었다. 반응할 틈도 없이 그들을 맞이한 건 심장에 전해지는 찌릿한 통증이었다. 털썩 소리와 함께
가장 강했던 둘째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 상황에 뒤쪽 도적들이 얼어붙었다. 동료들이 속속 쓰러지자 맨 뒤에 있던 도적들이 그제야 깨달았다. 건드려선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걸. 나는 주민들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이 도적들은 여기서 묻어버리세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긴 도적이 온 적도 없고 나 또한 온 적이 없습니다. 말을 마친 뒤 나는 돌아섰다. 주민들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신비로운 수단에 선인이 아니겠냐며 모두가 경외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황혼이 질 무렵 상체에 있던 흉터투성이 중년 남자가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은 둘째를 걱정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셋째와 넷째는 돌아왔는데 둘째는 어찌 된 거냐? 왜 아직도 안 와? 그때 옆에서 여운 노인이 걸어왔다. 첫 번째 물량은 도착했나? 우두머리가 노인에게 깍듯이 대했다. 스승님, 도착했습니다. 좋아. 백운성. 하하하. 내가 회복할 줄은 몰랐겠지? 내 근간을 파괴한 이 원수를 내 놈에게 백운성 50만 백성들의 목숨으로 갚아주마. 육지신선의 경지와 혈성만 충분하다면 나도 한 도달할 수 있다. 밤의 배사철. 나는 숲으로 들어섰다. 계속 산맥 깊은 곳으로 향하며 이제 축기길을 돌파할 때다. 내공 경험치 255만 소모. 경지 상승. 어두운 밤하늘엔 먹구름이 없었지만 무시 못할 압박감이 느껴졌다. 과연 축기기 돌파엔 르겁이 따르는군. 성주부 병사들이 천둥 소리에 놀라겠다. 어느 화려한 장각 안 직무 중이던 성주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 이번 게 심상치 않군. 지난 무협 세계에선 선천경이 드물었지만 여긴 작은 성주조차 선천경이다. 산맥 깊은 곳, 나의 모든 것이 번개 속에서 탈퇴환고람을 느낀다. 동시에 내공이 스스로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9번의 외전이 내리치며 구문의 금단이 형성되었다. 기한 기능이 활성화됐다. 기원을 소모하여 필연과 단골 및 금단의 한계를 높인다. 느낄 수 있다. 금단이 완성되자 탈퇴환고람 피부가 더 강해졌다. 필연이 품질의 극한을 돌파했다. 추가 패시브 효과 100득, 수련 효율 플러스 100%, 투당 내공 경험치가 2배가 됐다. 금단 경지의 돌파 등 감지 범위를 1000배 넘게 넓혔다. 곡피 비린내 진동하는 지하 감옥이 보였다. 고노이는 전처럼 왜소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며 실력도 선천지경을 능가했다. 가슴에 걸린 펜던트가 깨져버렸다. 대보물이 절대 부서지지 않는 것 아니었나? 육지신선의 공격도 막아내는데 어째서 깨진 거지? 고 노인이 당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 겁에 질려 달려왔다. 상사님, 그들이 의문도 모른 채 다 죽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하며 몇 발자국 못 가 바닥에 거꾸라졌다.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공포의 금단 기운이 산을 휩쓸었다. 이번에는 도적 중 생존자가 없었다. 고 노인 쪽도 마찬가지였다. 고 노인은 죽었지만 의지는 즉시 사라지지 않았다. 순식간에 내 육신이 무너지다니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무서운 존재가 있다니. 노인의 시돈이 떨렸다. 하지만 곧 천지 사이에서 사라졌다. 폐사찰에서 현재 상태 천을 확인했다. 금단 첫 단계라더니 헤헤 나쁘지 않군. 금단 다음 단계를 준비하자. 다음 경지는 원형기다. 내공 경험치 512만이 필요하다. 하루 반 자동 수련이면 충분하다. 그나저나 벌써 금단인데 시스템은 아직 첫 단계라고 하네. 설마 두 번째 단계는 신선부터인가? 현재 수련 효율은 410%. 몇 달이면 되겠군.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생존 15일, 미지의 세계. 좌표를 기록해 세계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생각이 스치자 수수라고 두 글자를 입력했다. 현재 위치 수수계. 남은 수명 2000년. 한 달 뒤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신선 같은 풍모였다. 마지막 마을이군. 그저 전수자를 찾고 싶을 뿐인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는 투덜거리며 마을로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다. 벌써 10년 동안 제자를 받으러 온 문파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청운눈 고죽봉의 봉주 죽기라고 하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요. 마을의 아이들은 많지 않았다. 전부 하태의 열등 명분이었다. 7, 8명의 금고를 살핀 뒤 죽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그 소녀는 이 마을 애가 아닌가? 이런 마을에 어떻게 상등자질의 아이가 있겠어? 수수가 막 폐사찰에서 돌아왔다. 마을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호기심이 생겼다.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수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죽기의 주의를 끌기엔 충분했다.
단숨에 달려와 사람들을 밀치고 수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흥분하며 말했다. 얘야, 이름이 뭐니? 등골이 아주 뛰어나구나. 우리 청운문에 들어오겠니? 널 내 친전 제자로 삼으나. 엄마, 속으시는 것 같아요. 문도 저렇게 침침한데 어떻게 청운문 사람이겠어요? 죽기는 멍해졌다. 그는 엄연한 선천경의 고수였다. 얘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졌다. 저놈 분명히 가짜야. 쫓아내. 애들을 속이려는 게 틀림없어. 죽기가 영패를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글자도 모르는 주민들을 보더니 실력을 조금 보여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 경맥에서 느껴지는 통증, 증상을 입지만 않았어도 장청진의 마음 달래러 오진 않았을 거다. 턱 하는 소리와 함께 죽기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넘어졌다. 가짜야, 완전 가짜라고. 때려라. 감히 애들을 속이려 들다니. 아, 때리지 마세요. 버티기 힘들었던 죽기는 틈을 타서 냅다 도망치고 말았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지하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 이 친구 꽤 웃기네. 수수가 달려와 얘기를 할 때 난 그저 웃기만 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죽기는 인상을 찌푸리며 멍든 팔에 약을 바르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설마 저번에 그 소녀와 있던 청년인가? 좋아, 어디 두고 보자고. 폐사찰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입을 삐죽였다. 아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수수와 맛있는 버섯 구이를 먹은 뒤 계속 조용히 숨어 지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죽기가 사람들을 떼거지로 데리고 왔다. 그 중에는 장청성 성주도 있었다. 죽기 사형. 그 상처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장청성 성주는 죽기의 사내였다. 부상도 다 안 나았는데 내 구역에서 또 다치다니요. 누가 그랬어요? 넘어진 거예요? 실수로 넘어졌다네. 죽기가 차마 사실대로 말하겠는가? 명색이 손청경 고수인데 시골 마을 사람들한테 맞았다니. 그걸 어떻게 입 밖으로 내겠어. 오늘 자네를 데려온 건 제자를 한 명 들이기 위해서라네. 금방야 노촌에 도착했다. 어제와는 달리 이번에 마을 사람들을 다시 보자. 죽기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당당하게 걸어갔다. 어제 그 사기꾼이다. 감히 여길 또 와. 집집마다 지게 작대기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튀어나왔다. 저분은 성주님 아니야. 장청성 성주를 알아본 사람이 당연히 많았다. 한눈에 알아보고는 잠깐 성주님 옆에 있는 게 그 사기꾼. 둘이 웃으며 얘기하잖아. 컹그랑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고 있던 괭이를 떨어뜨렸다. 설마 진짜 청운눈 봉주였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금방 오야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시간엔 다들 폐사찰에서 공부하니까 죽기는 척을 어루만지더니 3회를 데리고 곧장 폐사찰로 향했다. 폐사찰 앞에서 아이들의 공부를 멈추게 했다. 마을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을 바라보았다. 스승님, 왜 그러세요? 수수가 가장 먼저 물었다. 난 대답하지 않았다. 꼭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 죽기가 맨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단번에 수수와 나를 발견했다. 성주는 수수를 유심히 살피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의 미간에 희미한 표식이 있다니 사형이 왜 이랬는지 알겠군. 이런 천부적인 재능이라면 근거를 측정하지 않아도 타고난 육지신선의 자질임을 알 수 있다. 수수는 스승을 모시고 싶지 않았지만 하지만 제 설득에 그는 결국 축적의 친전 제자가 되었습니다. 서옥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웃으며 예전에 가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청운문이 어디에 있는지요? 걔는 걔지만 제 발로 찾아온 문판이 공법 정도는 챙겨둬야겠네요. 이제 외공 경험도 좀 쌓을 때가 됐죠. 이 말의 축적은 경계심을 품지 않았고 흔쾌히 청운문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시간 되면 청운문 고죽봉에 놀러 오세요. 꼭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육감 때문일까요? 축적은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졌고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람은 금방 왔다 금방 떠났고 폐사찰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틀 뒤에 저는 산맥 깊은 곳으로 가 경계를 원형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사이 보랏빛 광채가 살짝 비쳤습니다. 이틀이 지났음에도 성주 축적과 세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은 어두워진 화글로 향했습니다. 성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분이야. 그런데 어째서 저토록 공포스러운 거분이 백운성의 그분이 육지신선에 올랐을 때도 이 거분의 만분의 1도 안 됐을 텐데
강폭한 놀겁의 세례 속에서 제 몸속 원형이 타격을 입을 때마다 한층 더 선명해졌습니다. 꼭 원형이 7화 완성되었고 제가 일어섰을 때 시스템 알림이 떴습니다. 원형 7화 내공의 현명함이 열렸습니다. 원형기는 특수하여 경계 한계에 직행할 수 없습니다. 돌파 기능을 일시적으로 서행 불가하며 원형기 경계 한계 도달까지 8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몸속에서 이제 막 탈퇴황고랑 원형이 갑자기 붕괴되더니 가장 순수한 에너지로 변해 본체를 미친 듯이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형이 부서져 본체를 보하는 것이군요. 금단과 마찬가지다. 금단이 구문으로 나뉜다면 원형은 구변이라네. 원형은 매번 다시 응축해야 하며 다른 수련자들에게 다시 응축하는 건 제 수련이지만 나는 1년이면 충분하다. 원형이 스스로 생성되니 말이다. 그래서 시스템 알림이 떴던 거군. 펄나무 원형기 품질의 한계에 도달해야 시스템을 계속 돌파할 수 있다. 모든 경지에서 극한을 추구하니 나는 턱을 매만지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고작 8년일 뿐이다. 수수 곁에서 보낼 8년이라면 아주 식은 죽 먹기지. 계절이 바뀌어 동지가 찾아왔다. 이번 겨울 청룡왕조와 분처동성이 징병을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전석으로 끌려갔고 독충을 유인하러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징병이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80세 노인까지 끌려갔다. 이쯤 되면 나중에 나 혼자 여기 남겠는데? 떠나는 병사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어이없는 징병일 줄은 몰랐다. 아녀자조차 내버려 두지 않다니 관두자.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텅 빈 마을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일상은 단조로워졌다. 어느덧 7년이 흘러 8번째 수영의 시기다. 낡은 절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다시 한 번 수영을 거친 뒤 7번의 눈을 보며 감상에 젖었다. 한 세계에 이렇게 오래 머문 건 처음이다. 가끔 청운문에 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적어도 9번의 수영은 마쳐야 한다. 괜히 나대다가 어떤 미지의 존재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제 1년 남았다. 9번의 수영을 다 마치며 제대로 한번 쓸어버려야지. 여느 해와 같을 줄 알았던 어느 날 장항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무슨 굴령이라도 받은 모양인지 밤새 배를 타고 도망쳐버렸다.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그 무렵 수수는 어느덧 처녀가 되었고 축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해 동지 그녀는 선천경을 돌파했다. 역사상 최연소 선천경의 탄생이었다. 눈 덮인 대지 위에서 청운문 전체가 화도했고 삼기스 민가에서는 수수 어머니가 축하객들을 멍하니 보았다. 수수가 신선이 되었다고요? 무슨 신선? 선천경이라니까? 수수 어머니가 징병되지 않은 건 당연히 청운문 식구로서 특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스승님, 선천 다음은 어떤 경지인가요? 축계는 만족스럽게 수수를 바라보았다. 역시 사람을 제대로 본 모양이다. 단 7년 만에 자신과 같은 경지에 오르다니 육지신석이란 무엇입니까? 축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내가 알기로는 천지와 공명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 넌 이제 막 선천이 되었으니 서두를 걷었다. 우린 백운성과 친교가 있으니 내일 백운성주가 이곳에 올 것이다. 그는 현세의 육지신성이니 그때 그가 널 이끌어줄 개다. 수수는 뒷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축계의 말 중에서 천지와 공명하는 법을 찾는다는 대목에 어린 시절 낡은 절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뭇가지를 들고 춤추던 나의 동작과 그때 내가 했던 말들 말이다. 스승님, 마을에서 선생님은 못 찾았나요? 아니, 실종된 모양이다. 매년 사람을 보내 찾고는 있지만 소득이 없구나. 그날 장흥성이 갑자기 이주하는 걸 봤다. 하룻밤새 인적이 끊겼다. 낡은 절 안에서 나는 벌떡 일어났다. 서늘한 눈빛으로 밖을 보았다. 어쩐지 그렇게 빨리 도망치더라니. 젠장, 여긴 독충 소굴이었다. 눈 덮인 산맥 사이로 검은 바다가 다가오고 있었다. 거대한 독충들이 온 산을 뒤덮었고 기운만 느껴도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가만둘 수 없겠군. 이 벌레들은 세상을 망칠 게 뻔했다. 상관하지 않으려 했지만 원형경과 천지의 연결 때문인지 독충이 지나간 황폐한 땅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다. 특히 깨달음을 얻은 소생의 거미가 꿈틀대고 있었다. 좋아, 벌레들일 뿐이잖아. 다 쓸어버려라. 소생, 거미를 펼치노라. 나구이 거미를 펼치노라. 두 거미가 전력을 다해 뿜어졌다. 그날 산맥의 물은 사라지고 대신 쏟아지는 빗줄기가 가득했다. 나 혼자서
독충대의 흐름을 억지로 막아냈다. 전투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고 신념이 고갈되고 거미가 끊길 정도였다. 지금 원념이 부서진 상태만 아니면 이런 독충다를 한 손으로 끝냈을 텐데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 내 신체는 훨씬 강하니까 신념이 고갈되면 칼을 쥐고 육체로 맞붙으면 그만이다. 다시 3일이 지났다. 독충대가 물러나기 시작했다. 너무나 공포스러웠던 탓이다. 저 작은 인간은 무한 동력 같았다. 이런 괴물은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6탄전만으로 전기신을 회복한단 말인가. 요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마침내 내가 있던 계곡의 모습이 변했다. 황폐한 땅 틈새로 초록싹이 돋아났다. 하루 뒤 축대와 선천경 문주들이 제자들을 이끌고 장흥성 밖에 도착했다. 사투를 벌일 각오였으나 독충은커녕 작은 벌레조차 보이지 않았다. 축대는 어리둥절했고 다른 선천경들도 벙쪄 있었다. 성 안으로 들어가니 밖과 다를 바 없었다. 쌓인 눈 말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게다가 눈 위에 찍힌 자국을 보니 이 성에는 처음부터 어떤 생물이나 사람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 정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그들이 성공했나? 독충들을 전부 유일해낸 걸까? 사경, 상관없지 않습니까? 독충이 없으니 오히려 잘 됐지요. 전력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자네 말이 맞네. 그만 생각하지. 일행은 낡은 절이 있는 산맥으로 향했다. 장항성을 벗어나자마자 춥게 일행은 멀리 첩첩산중을 바라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뒤집어져 죽은 거대 독충들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독충의 머리가 잘려나가는데 단면이 아주 매끄러웠다. 단 일격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독충의 방어력이 엄청나서 보통 칼로는 못 벤다고 하지 않았나? 이 비늘에 찍힌 주먹 자국은 뭐지? 설마 몸통이 주먹 한 방에 터진 건가? 사람들에게 한기가 서렸다. 육지신선은커녕 천장을 뚫은 자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 무렵 청운은 상기슬게 머리가 덥수룩하고 거지 같은 차림의 남자가 찾아왔다. 비록 실력자들은 많이 떠났지만 경지가 낮은 자들은 남아있었다. 수수는 자연스럽게 청운 눈에 대리문주가 되었다. 왜 암영까지 알고 있군. 주공으로 데려가거라. 나도 국 감아 주공 안을 둘러보았다. 역시 청운 문답군. 금색 등급이 있을지도 그 이상의 무공일지도 몰라. 선생님이시군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깔끔한 처소에 머물게 됐다. 사흘 뒤 세세가 찾아왔다. 마당은 적막했고 검후 두르는 소리만이 문을 열었다. 이번엔 혼자 온 게 아니었다. 차가운 분위기에 여인이 곁에 있었다. 도우야, 난 백운 성주 운경이라 하오. 그대의 검법을 보니 범인의 솜씨가 아니구려. 그들을 마당으로 들였다. 두 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공 초식에도 경지가 있는 법, 소성과 대성, 원망과 정적, 반박 귀진, 그리고 초연한 의경, 내 말을 되뇌더니 운경이 갑자기 눈을 떴다. 세세는 내 검법을 깨닫는 중이었다. 세세야, 내 스승님은 비범하시구나. 처소를 나서며 세세가 고개를 돌렸다. 언니 말을 들으니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만 해요. 그때 전 10살이었죠. 숲에서 나타나셨는데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천지에 녹아든 듯했고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았죠. 정말 묘한 느낌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모습이 전혀 안 변하셨어요. 며칠 뒤 독충이 다시 습격해왔다. 위기감을 느꼈는지 세세는 날 잘 찾지 않았다. 운경과 육지신선의 경지를 수련했다. 어느 날 청운문 밖에 고지로 향하는 문파들이 모였다. 청운문을 지나던 길에 잠시 들른 것이었다. 딱 하루만 머물고 그들은 떠나갔다. 언니는 언제 떠나요? 내가 육지신선을 깨달을 때쯤 봄이 찾아왔다. 너와 재능이 같은 이가 7이다. 내일 동해로 떠나거라. 동해의 어느 섬에서 누군가 널 이길 것이다. 전 청운문 정문 대리예요. 이국 말고는 아무 데도 안 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될 거다. 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뭐야 이것? 숨어 지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청운문도 이사를 가야 한다니. 그날 세세가 우리 마당에 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옹담에? 난 이미 장경각에 박혀 있는데 지금 나서지 않으면 늦는다. 세세가 밖에서 몇 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마당 문을 밀고 들어갔다. 잠시 후 은경도 마당에 나타났다. 그는 기운을 살피더니 이상하다. 나당뿐만이 아니야. 봉우리 전체에 기척이 없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가 떠난 건가? 그 말에 세세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른 한편 청운문 제자들이 집결했다. 육지신선 운경의 지휘 아래 원정을 떠났다. 1년 후 나는 마지막 쇠영을 맞이했다. 체내에서 9번의 쇠영을 거친 뒤 더욱 강력한 원형이 연결되었다. 구병원형, 이제 원형기 돌파가 가능해졌다. 계곡을 나왔다. 나의 감각이 널리 퍼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마을이 보였다. 하지만 마을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먼 곳을 응시했다. 희미하게 공포스러운 힘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3일 후 번화한 도시가 눈에 들어왔다. 당장 여기서 조용히 지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거리에 나갔다. 한갑 한 대 앞에서 멈춰 섰다. 이 갑 한 대에서 파는 게 무공 비급이라니. 청운문에 무공뿐만 아니라 다른 보라색 무공들도 모였다. 무려 20건이 넘었다. 전부 다 사지. 무공을 챙긴 뒤 즉시 왔던 길로 돌아와 마당으로 향했다. 다음 날 성 안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이미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얼룩진 혀를 든 검게 변해 있었다. 바로 운경이었다. 당장 동해 항로를 끊어야 하네. 오가는 모든 흔적을 없애야 해. 이것이 유일한 기회다. 군중 속에서 나는 그의 상태가 한계에 달했음을 감지했다. 시시각각 느껴진다. 서쪽에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어쩌면 그는 그것과 마주쳤을지도 모른다. 그걸 보고 나는 손을 썼다. 폭우가 쏟아졌다. 그리고 모두가 반응하기도 전에 운경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성 안의 어느 외딴 마당에서 나는 운경을 구했다. 그의 몸에 내식보다 상급인 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이제 가망이 없네. 부디 나 대신 동해 항로를 끊어주겠나? 부탁하네. 좋다. 항로 하나 끊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다. 대답을 들은 후 운경은 온몸에 긴장이 풀렸다.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갔다. 환시대를 풍미한 육지신석이 그렇게 조용히 평범한 마당에서 숨을 거두었다. 장례를 마친 뒤 나도 이 주성을 떠났다. 동해 상공에 검광이 번득였다. 남겨진 검기가 파도를 거칠게 일렁이게 했다. 더 이상 항해하기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해변에 서서 감각 속에서 익숙한 세세의 모습도 보았다. 축하합니다. 10년 생존하셨습니다. 초보자 선놀 꾸러미를 획득했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왔다. 초보자 선놀 꾸러미를 열었다. 축하합니다. 대역 인형 1개를 얻었습니다. 기초 신법 1개, 기초 검법 1개, 미지의 세계 속 대역 인형은 숙주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도 세계에 계속 머물 수 있으며 무작위 위치에서 부활합니다. 좋은 물건이군. 현재 인벤토리에 선물 꾸러미 99개가 더 있다. 시스템. 초보자 선물 꾸러미를 열어라. 99개 전부. 축하합니다. 대역 인형 99개를 얻었습니다. 기초 신법 99개, 기초 검법 99개. 축하합니다. 랜덤 경지 체험권 99개를 얻었습니다. 체험권 99개가 자동으로 중첩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최종상 경지 체험권을 획득했습니다. 최종상 경지 체험권. 제1단계에서 제9단계 경지를 랜덤 체험합니다. 체험 시간은 한 분입니다. 제1단계부터 제9단계라니 지금 비록 구병원형이지만 그 후 성 안에서 외공을 더 수집했다. 외공 경험치가 다시 100만 이상 쌓였다. 거기에 매일 500만 이상의 내공 경험치까지 최소한 제1단계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성 밖으로 나왔다. 이제 화신기로 돌파할 때다. 화신기 가동. 동시에 서쪽 고대 유적 아주 깊은 곳에서 어떤 존재가 화신의 늙업이 내리는 것을 느꼈다. 눈을 떴다. 그는 몹시 의아해했다. 분명 시간을 1000년에 한 번으로 압축했는데 어떻게 탄생할 수 있지? 이런 인물이, 이런 천재가 나에게 흡수된다며. 당신은 이미 표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도착까지 나는 시간 24분 07초. 광폭한 뇌겁이 쏟아진 뒤 화신기 계승. 화신기는 특수하여 경지 1개에 즉시 도달 불가. 돌파 기능을 잠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신기 경지 1개 도달 예상. 소요 시간 22년. 다음 순간 내 신원이 다시 육체와 융합했다. 동시에 온몸의 혈육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단 몇 번의 호흡 만에 해골처럼 변했다. 화신 제1신대 달성. 화신 22신대. 각 단계마다 온몸의 혈육으로 신원을 키워야 한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시스템 화면을 확인했다. 그자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 22시간. 항상 미지의 존재가 먼저 찾아왔지. 이제는 내가 직접 찾아갈 차례다. 생각이 미치자 나는 서쪽으로 향했다. 계곡에 도착했다. 잠시 후 핏빛 호수가 눈에 들어왔다.
이토록 대담한 벌레는 수년 만이구나. 호수에 앉아있던 자가 일어났다. 처음에 그는 비웃는 듯했으나 나를 다시 쳐다보았을 때 그의 동공이 수축했다. 입도의 의지가 무려 2갈래라니. 그럴 리가? 아니지. 내놈, 뭔가 괴상하구나. 지금 호수 속 적세기는 내 출처에 몹시 놀랐다. 내 추측대로 상대의 경지는 초월적인 진선이었다. 그가 애하해하는 사이 나는 몸을 풀기 시작했다. 경지의 가호 아래 이 기술은 초월 버전의 만검귀동이라 할 수 있다. 괴상하면 뭐 어떠냐. 하찮은 화신이 감히 선인에게 검을 겨누다니. 죽어라. 나는 손을 들어 그 주먹을 막아냈다. 상대의 주먹에서 기이한 힘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멀리 튕겨 나갔다. 내가 고작 화신기라 다행이군. 안 그랬으면 1년 만에 널 어배지 못했을 거다. 나를 위한 재물이 되어라. 분리. 순간 원신이 뜯겨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황금빛 원신이 나타났을 때 멀리서 세세의 눈빛이 멍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안 돼. 선생님이야. 그가 분리당하고 있어. 붉은 원신의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소멸하라. 그때 내 원신의 모습이 변했다. 마치 유배된 신선처럼 비정상적으로 성결했다. 이것은 질적으로 돌파한 연피경이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세기는 잠시 멍해졌다. 불멸하고 불우한 기운. 지금 내 기운은 무척 기이했다. 천지율령조차 무너뜨릴 기세였다. 이제 형세가 역전되었다. 순식간에 내가 움직였다. 적세기니 즉시 방어에 나섰지만 나의 주먹 한 방에 적세기는 뒤로 날아갔다. 대지에 깊게 처박혔다. 내가 손을 뻗자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쉽게 붙잡았다. 우드득 소리를 내며 박살냈다. 말도 안 돼. 그건 천지의 법칙이란 말이다. 안타깝군. 내가 아무리 괴상해도 결국 피 위에 쌓인 중생의 원한일 뿐. 적세기는 허공을 밟으며 다시 내려왔다. 이번엔 그도 진심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고급 경지 체험 카드를 꺼냈다. 고급 경지 체험 카드 사용. 경지 랜덤 설정 중. 제3단계 시작 경지 가호 획득 성공. 지속 시간 60초. 오묘한 기운이 나를 감쌌다. 적세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붉은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와 함께 그도 사라졌다. 경악으로 가득 찬 그의 눈앞에서 바람이 불자 사람이 흩어졌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발밑에 대지가 중력을 잃은 듯했다. 흙과 돌, 나무들이 조금씩 떠올랐다. 멀리서 보이는 발자국,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다. 그는 자신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을 볼 뿐이었다. 그리고 손끝에서부터 가장 미세한 먼지로 변해갔다. 스승님 하는 외침이 나를 깨웠다. 이미 절반이 부서진 발자국을 보며 복원, 이것이 제3단계다. 삶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일념을 더하자 무덤 속에서 죽었던 백성주가 심장이 다시 뛰고 상처가 치유되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자마자 발밑의 이 세계가 견디지 못하기 시작했다. 딩동, 리지의 존재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도착까지 남은 시간 60초. 대지가 무너진다. 멀어지는 두 사람을 가속하며 바라본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60초 중 겨우 10초가 지났지만 더 머물다가는 이 세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관두자. 다시 시작해. 일념으로 정막 속에 잠겨든다. 이전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궤적을 택했다. 숙주 회귀 완료. 이번 수익 장충건복, 기초건복, 기초내고. 이번 특성 동피철골 유지됨. 가방 속에 고급 경계 체험 카드를 본다. 경계가 높으니 오히려 번거로운 게 많네. 오늘 10번의 전송 횟수를 다 썼다. 다음 전송은 자정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음 세계에선 건도를 제대로 파보자. 다음 날 시스템을 열었다. 시스템 전송해줘. 딩 축하합니다. 특성 행잉어 100획득. 존재감이 전혀 없다. 그저 행잉어일 뿐이다. 특성 효과 수량 효율 10%. 착륙하자마자 짙은 보라색 안개가 나를 감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화신경이 나조차도 온몸이 찌르는 듯 아프다. 신념을 넓게 펼쳤다. 보라색 안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잠시 후 영혼에도 통증이 전해졌다. 이것조차 부식시키다니 신념을 거두어들였다. 하얀 빛을 내는 지골피를 본다. 활성화된 상태의 모습이다. 찰나의 순간에 이미 수만 위를 이동했다. 그런데도 보라색 안개는 여전히 드널다. 30분 후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입가에 붉은 피가 배어나온다. 안 돼. 가만히 죽일 순 없어. 한 걸음 내디뎠다. 지골피에서 성스러운 빛이 뿜어져 나온다. 1시간 후 딩 특성 고정 성공.
특성이 고정되었다. 이제 미련은 없다. 조용히 지골피를 바라보았다. 원신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걸 지켜보며 허공에 집어삼켜졌다. 숙주 산업, 회귀 완료. 이번 수익, 없음. 이번 특성, 행인어 백요지름. 눈을 떴다. 지난 세계의 일을 떠올려본다. 기괴한 세계, 기괴한 보라색 안개. 조금 소름이 돋는다. 고개를 저었다. 전체적으로 보며 이번 여정은 손해가 아니다. 수련 효율이 10% 늘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죽었던 때보단 훨씬 낫다. 시스템, 다시 전송해. 하루 10번 뿐이니 장난치지 말고. 축하합니다. 특성 획득. 지존 꿀후. 타고난 지존. 대지의 자질을 가졌다. 특성 효과. 수련 효율 300%, 기염 발생률 100%, 오성 깨달음 50%. 눈이 번쩍 뜨였다. 순식간에 기쁨이 몰려온다. 이게 바로 특성이지. 그래, 이게 진짜 특성이다. 서둘러 상태창을 열었다. 현재 특성 보너스를 확인한다. 수련 효율 720%, 기연 120%, 오성 110%. 획득한 물건 경험치가 즉시 2배로 뛴다. 전에는 우성이 60%였는데 매일 내공 경험치를 500만 넘게 얻었다. 이제 하루에 1000만 넘게 얻겠네. 한창 흥분해 있을 때 시스템 소리가 다시 들렸다. 오프닝 특성 로딩 중. 당신은 타고난 중동이다. 슬쩍 훔치길 좋아하고 동피철구를 가졌으며 강림하자마자 행인어가 된다. 이번 생에 당신은 비번할 운명이다. 지존골 효과 발동. 강림한 장소에서 반드시 누군가 뼈를 탐내리라. 내 지존골을 누군가 반드시 뽑으려 한다고? 입가에 경련이 일어났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뼈를 뽑을 사람이 있다는 건 이 세계가 안정적이라는 뜻이겠지. 정상적인 세계라는 거다. 갑자기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백장 모피의 거대한 해일이 몰려온다. 꼭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발견했다. 화신경의 경지 덕분에 바다 위에 있지만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다행히 뼈를 뽑으려 시도할 뿐 무조건 뽑히는 건 아니다. 바다 위 그 사람은 허우적대며 살려달라 외쳤다. 꼭 그가 나를 발견했다. 지존골을 확인하자마자 그는 즉시 구조 요청을 멈췄다. 눈에 기쁨이 서린다. 아니, 너 지금 죽기 직전인데 지존골을 탐내는 거야? 주먹을 꽉 쥐고 휘둘렀다. 공중에서 폭음이 울리더니 거대한 해일이 무형의 주먹에 맞은 듯 터졌다. 그 사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존골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이 세계의 레벨이 꽤 높은 모양이다. 즉시 신념을 밖으로 뻗었다. 저게 대체 뭐지? 부서진 거대 해일 뒤로 하늘에 하얀 선 하나가 보였다. 구름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신념으로 감지해보니 순간 멍해졌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의 행렬이었다. 방금 전 해일은 그 앞에서 작은 언덕조차 되지 못했다. 그건 더 이상 파도라고 부를 수 없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피가 상상을 초월해서 행성 하나도 집어삼킬 기세였다. 몸을 돌려 멀리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곳은 바다의 세계다. 30분 후 여전히 육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 끝을 덮은 또 다른 하얀 선을 보았다. 그 역시 진짜 거대한 파도의 행렬이었다. 설마 이 세계도 이전처럼 절망적인 곳인가? 그럼 아까 그 뼈 도둑은 대체 뭐지? 시스템이 강제로 이동시킨 건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어이없어 하며 다시 멀리 달아났다. 1시간 후 발밑의 바다가 거대한 몰공임을 확인했다. 그것이 하늘의 몰공과 충돌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먼 탓인지 둘의 충돌은 아주 느렸다. 그걸 보고 발버둥 치는 걸 포기했다. 힘들게 애쓰느니 차라리 누워서 충돌이나 구경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10년을 기다렸다. 나는 제14신대에 도달했다. 그해 두 몰공이 완전히 충돌했다. 천지를 뒤흔드는 광경을 보고 싶었지만 충돌하는 찰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숙주 산업, 회귀 완료. 이번 수익, 없음. 이번 특성, 지존골 유지됨. 잠시 정비한 뒤 다시 전송을 시작했다. 우리 트인 걸까? 이번엔 시스템 메시지가 달랐다. 팅, 아야게에 입장합니다. 아야게, 머릿속에 그 꼬마 거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나중에 청산파로 데려가서 천재로 키웠던 아이. 하지만 문파는 멸망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 그때 시스템 소리가 회상을 끊었다. 축하합니다. 독고검체 청획득. 당신의 두 손은 건을 쥐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검선 시나리오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효과, 수련 속도 10%, 기염 발생률 10%, 독고검체 특수 효과, 독고구검 활성화, 오성이 즉시 2배로 증가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눈앞의 풍경이 점차 선명해진다. 나는 석조 아치교회에 서 있었다. 양옆 상인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아야게에는 부처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을 택했다. 내일 천만 내공 경험치 날려 먹으면 안 되지. 갑자기 터진 비명. 여기다. 탕후루 장수가 날 보며 벌벌 떨었다. 순식간에 장적이 흐른거리 졸지어 구경거리가 되어 당황했다. 내 몸을 풀어보니 세상에나 화신기의 육신이 너무 말랐군. 짤랑거리는 소리. 동전 두 잎이 발치러 굴려왔다. 쭈그려 앉아 돈을 줍는데 속으로 미친 듯이 투덜댔다. 화신기 고수가 거짓 취급이라니.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거짓 신부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동전을 다 줍고 나니 먼저 적선한 아가씨가 서 있었다. 시녀와 함께 옆에서 지켜보며 공자, 우리 집에서 일해보겠소? 앉아있는 나를 보던 아가씨의 눈빛이 참 따뜻했다. 이렇게까지 마르다니 밥그릇 들 힘도 없어 보이는군. 그녀는 왠지 모르게 이거지 공자가 예사 인물이 아닐 것 같았다. 난 두 여자를 무시하고 소매에 동전을 넣고 떠났다.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곧바로 집 한 채를 샀다. 그렇게 이 마을에 정착했다. 여기가 애기인 건 알지만 지인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알아보고 싶진 않았다. 매일 해 뜨고 지는 걸 보고 마당에서 검을 닦았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거지. 1년이 흘렀다. 나는 신대경 15층을 돌파했다. 강호의 소문이 이 시골까지 들려왔다. 6년 전 문파들의 전승이 끊기고 선천 고수들이 집단 실종됐다. 문파 공법을 탐내는 자들 때문에 강호는 혼란에 빠져버렸다. 다행히 이 마을은 워낙 외져서 주변에 문파 하나 없었다. 덕분에 아주 한적했다. 마당에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 억지로 자라게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자라게 뒀다. 이웃들과도 꽤 친해졌는데 꼬마 녀석 하나가 매일 귀찮게 군다. 덕구 형,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씨 아가씨 덕에 이 집 샀다며? 그 누나 올해 18이고 난 16이니까 다리 좀 놔줘. 꺼져. 분수도 모르는 녀석아. 웃으면서 대문을 닫았다. 여씨네는 마을 최대 포목점을 한다. 손꼽히는 명문가다. 이듬해 봄. 내 검술이 마침내 경지에 올랐다. 이제 그 붉은 부인을 다시 만난다면 제골피 없이도 맞설 수 있다. 올해 복숭아 나무는 담장을 넘었고 나도 제12억신대에 도달했다. 어느 날 객잔에서 술을 받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중주에 여검선이 나타났는데 초록색 치마를 입고 용호문에 홀로 도전했다더군. 그 다음은 손님들 눈이 반짝였다. 고수들을 여러 패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한다. 술사발을 든 내 손이 멈칫했다. 초록색 긴 치마, 용호문이라니 대단하군. 설마 그 녀석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술병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덕구 형, 이 호칭을 들으니 누구인지 바로 알겠다. 분수도 모르고 꿈꾸던 그 소년, 누런지하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무사차림에 콧대를 높이며 걷고 있었다. 나 멋있지 않아? 나는 말하기 미소만 지었다. 마당으로 돌아와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검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그 우스꽝스러운 무사복을 입고 그가 찾아왔다. 덕구 형, 나랑 동지 구경 가자. 여간에 아가씨에게 고백하러 갈 거야. 나는 술병을 흔들며 고개를 저었다. 용기 좀 북돋아주면 안 돼? 결국 그는 홀로 눈길을 떠났다. 뒷모습은 제법 그럴듯했다. 무각위에서 요씨의 아가씨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다. 시녀가 갑자기 길거리를 가리켰다. 아가씨, 저기 보세요. 저 무사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맨날 아가씨 훔쳐보던 그 멍청이 아니에요? 여면은 누런지아를 힐끗 보더니 1초도 안 돼 시선을 거두었다. 아가씨, 아직도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가자. 배로 가자. 다음 날 옆집에 새 주인이 이사 왔다. 삿갓을 쓴 남자였다. 나와 비슷하게 하루 종일 마당에 박혀 나오지 않았다. 신식으로 탐지하지 않아도 마당에서 검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다. 챙강거리는 소리가 나보다 더 지독했다. 진눈개비가 내리던 날 여명과 시녀가 우산을 쓰고 삿갓 남자의 문을 두드렸다. 누런지아는 멀리서 짝사랑하는 그녀를 보았다. 공자님, 저는 여간의 딸입니다. 아버님께서 주로의 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부디 참석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안 만난다니까? 가문 사람들은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안 그랬다간 며칠간 시달려 짜증이 났는지 문도 열지 않은 채 아래서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 서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차가운 장검이 여면의 귓가를 스쳤다. 그녀의 머리카락 한 줌이 잘려나갔다. 누런지아가 당황하며 멀리서 뛰어왔다. 시녀는 서둘러 아가씨를 살폈다.
야, 아가씨, 괜찮으세요? 시녀는 어찌할 줄 모르다가 당황해하는 누런지아를 보고 발로 그를 차버렸다. 누런지아가 일어났을 때 여명과 시녀는 이미 멀어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괴롭힘당하는 걸 본 누런지아는 당장이라도 저 와당 안의 사람을 끌어내서 혼내주고 싶었다. 그만하고 싶어? 어느샌가 내가 눈밭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다. 그는 무사고 너는 뭐지? 그녀는 아가씨고 너는 뭐지? 말하자면 내 교육은 효과가 있었다. 누런지아는 더 이상 삿갓 남자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의 죄지 때문인지 그는 더 이상 내 눈을 두드리지 않았다. 며칠 뒤 술을 배우기 시작한 누런지아를 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기초 건법과 내공 비급을 던져두었다. 그가 반드시 지나는 길목에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이제 집에서 건을 연습하는 사람이 늘었다. 반년 후 여가 가주가 상자를 들고 삿갓 남자의 문을 두드렸다. 이틀 후 삿갓 남자는 요시 가문의 급인이 되었다. 마당에서 이 모든 흐름을 감지하며 다른 곳에서 건을 닦는 누런지아를 보았다. 반년이 지났지만 그의 컨법은 제법 매서워졌어도 여전히 연피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요시 가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삿갓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요시 가문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것이 격차다. 눈 깜짝할 새 또 반년이 흘러 나의 경지가 돌파되어 제17신대경에 이르렀다. 지난 반년 동안 누런지아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문 밖에서 들리던 독고 형소리도 끊겼다. 가끔 술을 받으러 가며 아야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제 검석이라 불리고 있었다. 1년 만에 그가 다시 용호문에 도전해 용호문을 완전히 멸문시켰다. 지난번과는 달랐다. 이번에 그는 명성을 크게 떨치며 단숨에 천하의 고수가 되었다. 이에 추풍지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다. 곳곳에 기쁜 소식이 붙었다. 우사의 도움 덕분에 요시 가문은 마을 최고의 세도가가 되었고 관청조차 함부로 못할 지위가 되었다. 오늘은 딸 여면의 혼례날이다. 백년가약을 맺는 상대는 바로 강윤, 삿갓을 썼던 그 남자였다. 혼례 당일 누런지아는 아끼던 무사복을 입고 나타났다. 야, 아가씨, 그날 그자가 당신 머리카락을 뱉는데 어떻게 저런 자에게 시집을 가나요? 그는 억울하고 분했다. 여가 가주의 안색이 차갑게 식었고 동시에 살길을 뛴 것은 강윤도 마찬가지였다. 그전까지 누런지아는 늘 허당이었지만 그날 그는 검을 뽑았다. 강윤 역시 검을 뽑았다. 그의 동작은 매우 민첩했고 단 한 수의 누런지아의 검을 부러뜨렸다. 오기 전 그는 수없이 상상했었다. 대결 중에 벌어질 상황들을. 하지만 자기 검이 바로 부러질 줄은 몰랐다. 연피경조차 닿지 못한 놈이 내 잔치를 망치려 들다니. 강윤의 다음 검이 그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여면의 붉은 명사포가 살짝 들리고 그녀는 누런지아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화가 난 듯했다. 강윤의 검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찰나. 됐어. 그만 용서해주자고. 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강윤의 검은 마치 강철판에 부딪힌 듯 조각조각 부서졌다. 금강검이 부러지다니. 강윤은 경계하며 물러섰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누런지아는 정신을 차리고 강윤을 지나쳐 그 뒤에 있는 여면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서린 냉담함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두 걸음 비틀거리더니 꺼져라. 내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누런지아에게 한 말이었다. 강윤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평범해 보이는 누런지아를 쳐다봤다. 이런 범인 뒤에 고수가 숨어 있었다니. 이해 누런지아는 19세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추풍진을 떠났다. 나는 홀로 마을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부모도 안 돌보고 그냥 가버렸네. 턱을 쓰다듬으며 행히 너의 뒷모습을 봤다.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 같더군. 어느덧 또 1년이 지났다. 그 해에도 난 매일 술을 샀고 아야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돌을 닦으며 불법의 극치에 올랐다. 특히 대자볼비바야장은 천하절기라 할 만했다. 누구도 그 초식을 못 막았다. 내 눈길이 머물렀다. 대자볼비바야장. 대자불비대업권 아닌가? 이모공은 나도 아는데 주막 사람들이 말한 천축기인은 미간을 찌푸려 보니 누군지 바로 알겠더군. 아마도 전부터 그와 소림에 간 대머리겠지. 두 무공을 합친 걸까? 새로운 장법을 창시했나 보군. 마을에 꼭 다시 폭설이 내렸다. 눈 속에서 제18 신대경을 돌파했다.
이제 22신대 중 내 단계만 남았다. 그러면 한계에 도달한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화신경을 돌파할 때 검도를 완전히 깨우치려 했건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조금 모자랐다. 어떤 계기가 필요한 듯했다. 이문과 함께 마을의 동지는 더 북적였다. 강요는 이미 이름을 떨쳤고 유씨 가문도 마을 밖까지 번창해 다른 성읍까지 뻗어나갔다. 늘어난 외지인들을 보며 난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 계기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번 동지엔 다들 거리로 구경 나갔지만 나만 여전히 술을 받으러 갔다. 그때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확인했나? 확실합니다. 좋아. 찾느라 고생 좀 했군. 오늘 밤 행동을 개시한다. 무쌍검법. 그들의 목표는 뻔했다. 강용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처음 추풍진에 올 때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놈이 골칫거리를 몰고 올 줄. 밤사이 자객들이 유씨 가문을 덮쳤다. 그들은 무자비했다. 순철했던 호위들은 소리도 못 내고 모조리 목이 베었다. 기세를 보니 가문을 멸문하려는 듯했다. 그들은 상당한 고수였고 전부 복근량 경주였으며 후천 고수도 한 명 있었다. 동작은 매우 날렵했으나 강윤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밤공기 속에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방 안의 유면은 겁에 질렸다. 신혼 첫날 밤 강윤은 합 한 줄을 마신 뒤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다.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원수가 있다고. 그가 말했었지. 혹시 그들이 오는 날엔 베개 밑에 숨겨둔 비급을 들고 무조건 도망치라고. 오면은 베개 밑에서 보따리를 꺼냈다. 보따리를 품에 안고 고개를 내밀자마자 근처 폐허에 쓰러진 강윤을 발견했다. 온몸에는 검은이 10군데도 넘어 보였다. 어서 가. 우면이 울먹였다. 몸을 돌리려던 찰나 갑자기 괴이한 바람이 불어와 그를 넘어뜨렸다. 손에 등보다리도 땅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무쌍검법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지도 같은 그런 가죽 종이도 보였다. 하늘이 널 버리는구나. 검은 옷을 입은 자가 공법을 집어들었다.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더니 정말 거저 얻는구나. 눈빛을 돌리자 일행의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 강윤과 우면을 노려보며 말을 꺼내기도 전에 후 하는 탄식 소리가 들렸다. 무쌍검법을 손에 넣었으면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냥 갈 것이지. 누구냐? 나와라. 검은 옷에 무리는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난 여기 없다. 몇 블록 떨어진 다른 마당에 있지. 가기 싫다면 그럼 영원히 가지 마라. 날이 끝나자 강론의 물이 커졌다. 5년도 마찬가지였다. 어둠 속에서 멈볼 수 없던 4명의 도끼 고수들이 갑자기 바람에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다음날 우간에는 멸문의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그들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평소처럼 유지했다. 강유는 상처를 치료하고 마당에 서 있었다. 서방님, 무쌍검법이 사라졌어요. 괜찮소. 그저 검법일 뿐이요. 중요치 않소. 강유는 고개를 들었다. 오면은 무인이 아니기에 어젯밤 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그조차 우물 안개구리처럼 그저 달만 바라볼 뿐이었다. 선배님, 전 모쌍성의 소상주입니다. 부친과 장수들이 행방불명되고 검법을 노리는 자들 때문에 이런 화를 당했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강유는 밤새도록 마당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그들은 세력을 넓히는 대신 안정을 택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나 제20신대가 되었다. 그해 해인어가 돌아왔다. 키는 다 컸고 경지도 연피경에 올랐다. 독고 선배님, 저 돌아왔습니다. 독고 선배님, 드디어 무린 고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도전할 겁니다. 독고 선배님, 제 도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왜 그에게 도전하려 하더냐? 제 자신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마음의 결말을 찾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의 결말이라. 내 마음속에 잃은 게 무엇이냐? 그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지. 사실 너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넌 그저 진흙탕 출신이라 모든 환상을 그에게 투영했을 뿐이다. 내 눈에 그는 성결하고 완벽하겠지만 사실 그는 범인일 뿐이다. 너 또한 범인일 뿐이고. 이 말이 끝나자 마당에 복숭아 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혔다. 검도에 대해 생각했다. 나도 검도를 너무 고귀하게만 본 것 같다. 심오하고 완벽하다고 느꼈지. 하지만 검도도 그리 특별하지 않을지 모른다. 행이 너는 왔다가 떠났다. 결국 그는 도전하지 않았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났을 뿐이다. 하지만 이전보다 무언가 더 깨달은 듯 보였다. 떠날 때 허리에 찬 검이
점점 검객의 풍모를 닮아갔다. 2년이 지났다. 내 제22 신대가 완성됐다. 드디어 화신경의 극한에 도달했다. 시스템 화면, 돌파 항목의 한 줄이 빛났다. 화신경에서 합체경으로 돌파. 필요한 경험치는 102만 4천. 경험치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깨달음으로 얻는 하루치 경험치일 뿐이다. 난 언제든 돌파할 수 있다. 22신대 이후 내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멋진 청년이 되었다. 패널을 닫았다. 서둘러 돌파하지 않고 마당에 거대한 복숭아 나무를 모았다. 지금까지도 복숭아 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제 조급하지 않으니까. 올해 무림의 소문에 따르면 절세의 녹공섭이 태산에서 천축불과 대결한다더라. 이건 최고의 대결이다. 아야가 대머리에게 도전한다니? 솔직히 관심이 안 갈 리가 없지. 육체도 회복됐으니 추품진에만 계속 머물 수는 없다. 마당에 복숭아 나무를 보고 일어섰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